그러면 이게 밝혀진 이상 우리 다주택자들 어떻게 해요?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 예상하기로는 시장에서 금매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시장 가보셨어요? 부동산 시장 가보시면요, 물건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월간소영의 안소영입니다. 요즘 부동산 굉장히 말이 많죠. 지금 26년이 되고 나서 정책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뀐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이후로 요즘 부동산, 특히 빌딩 시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정리를 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바뀐 정책으로 예를 들면은 매매 신고 자금 조달 관리 강화, 정부가 좀 안전성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여쭤보시는데, 제가 그 영상을 많이 찍었던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외국인 거래. 외국인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건물들도 많이 사고 고액 아파트도 많이 샀는데 이 부분이 좀 강화가 됐어요. 우리나라 법인이 모든 100%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진 않지만 이제 외국인은 100% 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금 조달을 끌어와서 우리나라 빌딩이나 주택을 샀는지를 증빙을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증빙을 한들 그들이 뭐 증여를 받아서 이걸 가져와서 샀다. 그럼 그 나라에서 어떻게 증여를 받았는지 확인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확인 검증이 확실히 될 수 있을까? 100%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좀 허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기존에 없던 부분이 우리나라에 생긴 거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100%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리고 금융 쪽에 변화가 있는데, 금융 쪽 변화라고 하면 대부분에 어떤 생각이 나세요? 대출이 줄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위험 가중치의 비율이 15% 정도 됐다면 이걸 정부에서 20% 늘렸어요. 위험 가중치라고 하면 자기 자본액을 우리가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출액 곱하기 위험성을 산출을 하는데 그 위험성을 15%에서 20%까지 늘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뭐겠어요? 우리 자본액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지금 이미 변화한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거 외에도 앞으로 바뀔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몇 개 있죠. 첫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이라고 그러죠. 그 혜택을 줄인다 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10년 거주, 10년 보유하면 40%에서 총 80%의 혜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액이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걸 이렇게까지 줄 필요가 있나? 그냥 기존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받던 그 정도까지 줄이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히 충격적이긴 했는데 그럼 보유세도 높이고 나중에 거래세도 높이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둘 다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안 와닿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양도차익이 20억일 때 기존에는 80%이기 때문에 과세가 4억이 되고요. 근데 추후 30%로 줄었을 때는 1억 4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많이 줄긴 줄죠. 근데 과연 이 정도의 차익이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의 차익보다 클까요? 지금껏 강남, 한남, 압구정 집값 오른 거 대비하면.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특히 상급지, 다들 마지막에 항상 원하는 강남, 한남, 압구정 이런 지역은 더 이상 갈 데도 없고요. 나가도 더 이상 강남으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팔지 않습니다. 네, 장특공이 아무리 30%로 준들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특공이 변했을 때 그럼 움직이는 시장은 어디야?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 압구정, 한남동 이런 지역 바로 아래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은 장특공이 최대일 때 팔고 내 현금을 플러스해서 좀 더 최상급지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또한 문제가 뭐냐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급지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도 많이 움직이지는 못할 거다. 그럼 가장 많이 움직이는 데는 도대체 어딘데? 여기죠. 연세가 좀 있으시고 현금 유동성이 좀 없으시고 이 보유세가 자꾸 높아지니까 그런 부담감이 생기시는 좀 연세가 있으신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파셔야 해요. 지금 장특공이 있으실 때. 그래서 파시고 조금 외곽으로 가시거나. 단 이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증여가 있죠. 내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이 세금 내고 너네한테 이거 안 줘. 난 증여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 또 대다수이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드디어 가장 궁금해하는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배제.
그까지만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히셨죠. 그러면 이게 밝혀진 이상 우리 다주택자들 어떻게 해요?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 예상하기로는 시장에서 금매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시장 가보셨어요? 부동산 시장 가보시면요. 물건이 없어요. 자, 단순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만약에 다주택자, 3주택자가 주택을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5억 중후반 정도 나옵니다. 근데 2026년 5월 9일 이후 3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잖아요. 이거 제가 말하고도 좀 황당스러운데 10억 중반대가 넘습니다. 말이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이 아무리 이거를 팔고 싶어도 짧은 기간에 빨리 못 팔 뿐더러 이 가격을 주고 못 팔죠.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이런 시장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팔지 못하고 보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줄겠죠. 그럼 시장이 또 오르겠죠. 물량이 없으니까. 보유세를 높이면 한 군데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량이 나오니까. 근데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면 어떻게 해요? 거래해도 돈 많이 내, 보유해도 돈 많이 내. 출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그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단순하게 비교하면 3주택자가 5월 9일 이후에 내야 될 양도소득세 비율이 82.5%거든요. 근데 증여세가 50%예요, 현재. 그럼 뭘 하겠어요? 당연히 증여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5월 9일 이후에도 대부분 증여로 넘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영향이 빌딩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주택이 물건이 잠기면서 일부 수요층들이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이 빌딩 시장으로 넘어오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껏 이 시장들이 그래왔고, 근데 그 건물 시장 중에서도 주택으로 되어진 건물들이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 주택들도 물론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주택들은 대부분 법인으로 매수할 때 아까 제가 취득세 중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돼서 잔금 전에 항상 용도 변경을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자는 그대로 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그동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도 했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법이 양도세가 중과가 된다고 바뀌면요. 주택인 건물이 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인 건물들이 지금도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신축을 해야 되는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거래가 좀 잘 안 됐었는데 이런 법으로 양도세 중과까지 이렇게 매겨진다면 주택으로 된 건물주들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더더욱 안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26년도 1월 거래 사례의 내용을 좀 보니까요. 역시나 이제 주 지역, 성농하시는 지역들이 이제는 선명하잖아요. 항상 말하는 뭐 강남, 성수, 지겨워, 압구정, 뭐 이런데 이런 데들의 거래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1월 달 거래 개수가 12개 정도 되거든요. 25년도 12월은 그 2배였어요, 사실. 그 직전 거래. 그래서 조금 준 거는 맞아요. 근데 전체적 좀 넓게 본다면 25년 1월은 정말 장이 안 좋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거래 계약 건수가 5개 언더였거든요. 강남 건이. 근데 지금 26년도 1월은 그래도 좀 활발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매수의 분위기로 봤으면 개수가 더 많아야 돼요. 매수가 움직이는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근데 왜 이렇게 거래가 막 성행하지 않구나, 활발하지는 않냐면 좋은 물건이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 좋은 물건은 이미 25년도 하반기에 다 나갔습니다. 그 좋은 물건이라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요즘 시장에서 말하는 좋은 물건, 다 같이 공통점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수익률 구조를 보세요. 임대 수익률. 왜냐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익률이거든요. 은행에서 보는 거. 너 지금 건물 이거 이자 갚으려면 얼마 임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볼 거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중요한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대 수익률이 잘 나오면서 또 지가가 많이 반영이
반영이 안 돼서 다시 몇 년 안에 되팔 수 있으면서, 그리고 상권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죽지 않는 요런 지역의 건물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권이 만족을 하려면 이미 지가가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많이 없고, 그리고 금매들이 이미 다 소진이 됐죠. 그래서 보니까 강남 중에서도 뭐 압구정은 매수세가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고, 특히 삼성역 주변으로 우리가 현대의 개발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쪽을 한참 불장일 때 많이 사댔어요. 비싸도. 그래서 더 비싸졌죠, 지가가. 근데 우리가 거기는 임대차가 안 받쳐줍니다, 수익률이. 네, 땅값은 많이 올랐어도. 그래서 좀 주춤주춤 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다시 삼성동 좀 보시는 듯 해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 많이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성수동도 조금씩 거래가 됐는데 메인길은 역시나 물건이 없어서 많은 거래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주로 이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봐서는 이런 임대료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상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상권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래서 눈여겨보는 것은 북촌. 네, 새롭게 좀 많이 보시는 편이죠. 원래 보시던 분들은 보셨고, 근데 북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싸게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강남은 그냥 지어서 깨끗하게 해서 예쁘게 팔면 그만인데, 북촌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죠. 왜냐면 성곽, 뷰가 이렇게 예쁘게 뚫려 있는 곳, 이런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한정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서순락길 같은 경우 아주 일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어서 당연히 지가가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고, 아니면 물건이 많이 없거나 뭐 그런 시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도 제가 몇 개 사례를 봤는데, 와, 이거 잘 샀다는 사례는 사실은 없어요. 뭐 코드가 높은데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이거는 위치적으로도 내가 만약에 건물을 산다면 이건 좀 마음에 든다 하는 거는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네, 지금 제가 어디로 왔냐면요, 또 여기로 너무 편파적인데 제가 좋아하는 압구정입니다. 네, 보면 도산공원 인근이고 압구정 메인길 바로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1층에 어구가 들어와 있고, 지금 보면 꽤 높이 올려져 있는데, 사실 여기가요, 비슷한 높이의 이제 건물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까지 높아질 지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용도 지역이 이종일반 지역이에요. 그러면 200%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지금 뭐 250%까지 상향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어질 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제가 한번 뜯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지금 대지가 195평, 거의 200평이에요. 근데 이게 용적률이요 390%입니다. 대단해. 거의 192% 이득을 봤으니까 2배 정도 이득을 본 거예요. 이거 평으로 따지면 374평 이득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이런 요지에 있다면 공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공실이 있더라도 일단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지하가 무려 5층이에요. 지하 5층, 지상 8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입지적의 장점으로 보면 도산대로 이면에 있고, 도산공원 근처에 있고, 그리고 압구정 메인길에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상권, 그리고 앞으로 지가 상향할 수 있는 상급지 다 끼고 있죠.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에 매각이 됐는데, 이게 빨리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평당 2억 2,900만 원. 총 매가 447억 원. 좀 감이 안 오시죠? 조금 크니까, 단위가 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압구정 메인길에서 4억 5천, 평당 4억 5천 찍었잖아요. 바로 근거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평당 2억 2,900. 뭐 평당가 저렴하게 했네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기준치에서 조금 낮게, 살짝 낮게 거래는 된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매가가 부담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피감이. 예, 447억 원. 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가가 조금 평당가가 조정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률은 얼마였냐면 거의 3% 중후반 나왔어요. 3.6에서 3.8%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런 임대 수익률이 중요한 시장에서는 너무 좋은 건물이죠. 그죠? 용적률도 다 초과 이득 받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지금 건물 손 안 대도 돼요. 이대로 그냥 유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돈 들일 거 없고 수익률 그대로 가져가고. 그러면 이 건물을 매수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매도하신 분도 전 궁금해서 한번 봤거든요. 이 매도하신 분이 뭐냐면 20년도에 280억 총 매가 280억 평당 1억 4천에 매입을 하셨었어요. 근데 26년, 그러니까 거의 5년 사이에 447억 원이면 지금 단순 차익만 해도 167억 원입니다. 지금 등기를 제가 떼보는 않았지만 법인으로 매수하신 것 같고 여기 50% 정도 대출을 활용하셨다고 하면 4% 정도 금리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양도세, 그다음 취득세 빼면은 한 90억 정도, 90억에서 100억 사이의 이익이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와, 5년 사이에 이 정도 수익이면 굉장히 좋은 투자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정말 지겨워요. 또 어디 가느냐, 한남동 갑니다. 드디어 이 카페 거리에 물건이 팔렸죠. 여기는 성수동과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수요가 있습니다. 매수 수요가. 기다리는 수요의 가장 원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매가가 낮은 거. 평당가가 낮은 게 아니고 매가가 작은 거. 요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딱 키자마자 사이트에서 뭐가 떴냐면 시세 대비 고가에 거래되었어요. 바로 뜨죠. 그러니까 평당가가 시세 대비 고가에 거래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총 매가가 41억 2천, 좀 가벼운 편이죠. 그래서 요거를 매입을 하셨던 걸로 보이고요. 요 부분이 지하 1층이고요. 살짝 노출됐죠. 반지하층처럼.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음식점, 1층에는 그 리테일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용 중이고요.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의류나 이런 패션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지금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하 1층하고 1층은 상가로서 용도 변경할 게 없는데 2층, 3층은 주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도자께서 협조해 주시는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저는 뭐가 바로 생각이 났냐면 우리 가수 크러쉬 아시죠? 크러쉬가 건물을 팔았는데 그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금액대도 그렇고. 우리 크러쉬님께서 파신 건물을 살짝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건물이죠. 크러쉬 건물이. 크러쉬가 매각을 하고 나온 건데 30평이에요, 이게. 그리고 53억에 매입을 해서 평당 1억 7천이었습니다. 53억이면. 근데 지금 최근에 요거 방금 매각된 게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억 6,300입니다. 엄청 비슷하죠. 그리고 크러쉬님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살짝 하셨어요.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포함이 됐었어야 됐고, 그리고 매각 시의 금액은 72억, 평당가 2억 4천입니다. 리모델링 비용, 그다음 이자 비용 이렇게 산정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많은 이득을 남기진 못하셨거든요. 할 때 좀 비싸게 들어갔다. 근데 크러쉬 건물은 메인길에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여기 메인길에서 하나 들어간 요 길에 있어요. 이 길도 나쁘지 않은 길이거든요. 두 번째 메인 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크러쉬님의 건물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당가가 1억 6,300이잖아요. 리모델링이 살짝만 됐고 위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싸게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크러쉬님처럼 평당 2억 4천에 팔아야 그리고 플러스 법인 명의로 했어야 이익이 어느 정도 남는데 과연 이게 얼마까지 팔 수 있을까? 그리고 리모델링비를 얼마나 아껴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주택구조이기 때문에 내력벽을 털어야 되는 위험성, 그것 때문에 공사비가 더 플러스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조금 좀 비싸게 산 거는 맞는데 총 매가가 가벼워서 일단은 사신 걸로 보입니다. 요즘 매수자분들은 그래도 한남동에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사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좀 두렵습니다. 지금 2026년 1월을 저희가 겪었는데요. 지금 25년 1월보다 훨씬 활발한 장은 맞지만 물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할 때 무조건 건물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도 투자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수자분들이랑 저랑 항상 하는 얘기가 주식시장에 돈을 넣었을 때, 투자했을 때, 그 다음에 건물을 투자했을 때를 비교하면서 수익률을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은 투자 플러스 뭐 증여의 개념으로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뭐 주식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어서 빌딩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설이 코앞이잖아요. 이제 설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많이 움직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을 위해서 미리 공부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 모르시는 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빌딩 소형에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카톡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